정말 오래 살고 싶으신가요? 그 질문 앞에서 잠시 멈칫하게 되는 이유는 아마도 그 올해가 어떤 모습일지 떠올리게 되기 때문일 겁니다. 몸도 마음도 지치고 곁에 아무도 없고 돈은 있는데도 쓸 수 없는 시간. 우리가 말하는 장수는 축복일까요? 아니면 벌일까요? 지금 준비하지 않으면 그 답은 언젠가 반드시 후회로 돌아옵니다. 첫째, 오래 사는 건 나만의 일이 아닙니다. 사람들은 종종 장수를 개인의 복으로 생각합니다. 그래도 오래 사는 게 좋은 거지. 하지만 그 말엔 전제가 하나 빠져 있습니다. 그 오래가 혼자만의 것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오래 사는 사람은 주변 사람도 오래 사는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배우자도, 형제도, 친구도 모두 나처럼 고령자입니다. 이제 노후는 1인의 문제가 아니라 고령자 집단 전체의 문제가 되어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관계 속에서 발생하는 복합적인 문제는 예상보다 훨씬 큽니다. 은퇴를 준비할 때 대부분의 사람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내가 병들었을 때를 대비하자. 내가 못 움직이게 될 때를 위해 간병비를 모아야지. 내가 죽을 때쯤 상속 정리는 이렇게 해야겠어. 전부 나 중심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나와 함께 늙어가는 사람들이 모두 나처럼 약해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배우자가 먼저 아프면 누가 돌봅니까? 형제가 치매에 걸렸다고 연락이 오면 당신은 아무 역할도 안 해야 할까요? 친구가 병원비를 마련하지 못해서 연락이 오면 선을 그을 수 있습니까? 노후는 나 혼자 사는 것이 아닙니다. 함께 나이 드는 모든 사람들의 리스크가 내 삶을 흔들 수 있습니다. 한 60대 여성의 이야기입니다. 본인은 건강했고 연금도 나왔고 나름대로 노후 준비를 잘해뒀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남편이 70대 초반에 치매 판정을 받으면서 상황은 급변했습니다. 돌봄 인력을 쓰기엔 비용이 부담됐고 결국 아내가 모든 간병을 떠안게 됐습니다. 그 결과는 무엇이었을까요? 건강하던 아내는 2년 만에 우울증과 관절염으로 입원하게 되었고 두 사람 모두 장기요양보험에 의존하는 상태가 됐습니다. 이처럼 한 사람의 장수 리스크는 부부 전체를 무너뜨릴 수 있습니다. 둘 중 누가 먼저 쓰러질지, 누가 간병인이 될지는 예측이 불가능합니다. 형제도 마찬가지입니다. 나는 괜찮아도 내 동생이 도움을 청하면 거절 못할 것 같아요. 자주 연락하진 않아도 내가 아니면 누구도 도와줄 사람이 없거든요. 노후엔 혈연의 힘이 줄어들 것 같지만 정작 위기 순간에 남는 건 가족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그 관계가 나에게 예상치 못한 지출이나 감정적 부담으로 돌아옵니다. 친구와의 관계도 예외는 아닙니다. 70대, 80대가 되면 나의 친구들도 대부분 병원, 요양원, 요양병원에 있거나 사회적 관계에서 서서히 멀어져 갑니다. 그중 누군가 돈 좀 급하게 필요해서 연락했어라고 말할 때 거절할 수 있는 사람은 많지 않습니다. 상호 의존 구조는 서로가 서로에게 리스크가 된다는 것을 뜻합니다. 그리고 그 리스크는 언제든 현실이 될 수 있습니다. 아래의 시나리오를 상상해 보세요. 당신의 형이 뇌출혈로 쓰러졌고 병원비가 하루에 20만 원씩 나갑니다. 가족 중 누군가는 보증을 서야 합니다. 자식들은 모두 바쁘고 결국 연락이 닿는 건 당신뿐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나는 상관없어요 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결국은 손을 내밀게 되고 그 손 내민 순간부터 당신의 재정도 흔들리게 됩니다. 실제로 60대 이상 고령자 가구의 가족 지출 관련 지원 비율은 2024년 기준 27.6%에 달합니다. 즉, 은퇴 이후에도 가족 관련 지출이 끊이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내가 오래 사는 만큼 내 주변도 늙어갑니다. 그들의 문제는 곧 나의 리스크가 됩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준비해야 할까요? 관계의 범위를 정리하세요. 무조건 돕는 관계가 아닌 서로 돌봄의 책임선을 정해두는 대화가 필요합니다. 배우자 리스크 대비책을 따로 준비하세요. 부부가 함께 늙는 구조는 결국 2배의 리스크입니다. 장기요양, 간병비, 심신약화 시
대처 방안을 반드시 분리해서 설계해야 합니다. 친척 형제와 재정적 거리두기. 친밀하되 금전은 선을 정해 두세요. 미리 정한 룰이 없으면 감정이 흔들립니다. 감정적 의무감보다 생존을 우선하세요. 도와줄 수 없는 상황이면 정중히 거절하는 법도 필요합니다. 당신이 무너지면 아무도 살아남지 못합니다. 지금 있는 관계가 내 노후에 어떤 영향을 줄지 써보세요. 단순한 인간관계를 넘어 경제적 심리적 리스크 목록화가 필요합니다. 장수는 더 이상 개인의 복이 아닙니다. 함께 오래 사는 사람들이 만들어내는 예측 불가능한 상황 속에서 우리의 삶은 끊임없이 흔들릴 수 있습니다. 지금은 나의 노후를 준비하는 시기이지만 사실은 우리의 노후를 함께 준비해야 하는 시기입니다. 노후는 혼자 사는 일이 아닙니다. 그리고 오래 사는 것도 결코 혼자만의 일이 아닙니다. 둘째, 죽음도 준비가 필요합니다. 죽음은 언젠가는 오는 것. 누구나 알고는 있지만 아무도 준비하지 않는 것. 언젠가는 죽겠지라는 말은 사실상 아무 준비도 안 하겠다는 선언과 같습니다. 그렇다면 물어보겠습니다. 당신은 그날에 대해 어느 정도 생각해 보셨나요? 어디에서 죽고 싶으신가요? 누가 곁에 있어 주길 바라시나요? 어떤 모습으로 세상을 떠나고 싶으신가요? 이 세 가지 질문 앞에서 말문이 막힌다면 당신은 아직 죽음이라는 현실을 받아들일 준비가 되어 있지 않은 겁니다. 그리고 그 준비 부족은 당신의 마지막을 무너뜨릴 수도 있습니다. 우리는 죽음을 사망 선고로 생각합니다. 숨이 멎는 그 순간 삶이 끝나는 것으로요. 하지만 실제 죽음은 그렇게 한순간에 오지 않습니다. 노년기의 죽음은 점점 움직이지 못하고 말수가 줄고 결정권이 사라지는 과정입니다. 이 과정을 준비하지 않으면 마지막 5년은 생존이 아니라 소멸에 가깝습니다. 치매로 판단을 잃고 연명의료 여부는 가족이 정하고 재산은 의도치 않게 흘러가고 간병인은 낯선 사람이고 장례는 자식들 손에 맡겨집니다. 당신이 원하는 마지막은 이와 전혀 다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준비하지 않으면 당신의 의사와 상관없이 결정됩니다. 연명의료 결정서 써보셨나요? 가장 중요한 서류 중 하나가 바로 사전 연명의료의향서입니다. 연명치료를 받을지 말지 삶의 마지막에 어떤 선택을 하길 원하는지를 적는 문서입니다. 2024년 기준 이 문서를 작성한 사람은 60대 이상 인구 중 10%도 되지 않습니다. 그 이유는 단 하나, 죽음을 미리 생각하고 싶지 않아서. 하지만 그 생각하고 싶지 않음이 가족들에게 가장 잔인한 선택의 짐을 넘기는 결과가 됩니다. 가령 의식이 없는 상태에서 어머니 연명치료 계속할까요? 라는 질문이 자녀에게 주어질 때를 상상해 보세요. 그 결정은 사랑이 아니라 공포 속에서 내려집니다. 그 어떤 자녀도 그 결정이 옳았다고 확신하지 못한 채 평생 후회를 안고 살아가게 됩니다. 죽음을 준비하지 않으면 사람들이 기억하는 건 마지막 이미지뿐입니다. 그리고 그 마지막이 무질서하고 혼란스럽다면 당신의 삶 전체가 흐릿하게 지워질 수 있습니다. 장례를 어떻게 치를지, 유언은 있는지, 재산은 어떤 방식으로 나눌 것인지, 가족 중 누구와 어떤 감정의 골이 있는지, 요양비용이 남아있는지, 이 모든 것이 죽음 이전에 정리되어야 할 문제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남은 사람들은 갈등 속에서 당신의 마지막을 기억하게 됩니다. 실제로 유언장이 없는 경우 형제 자매 간 상속 분쟁은 2023년 한 해만 1만 8천 건이 넘었습니다. 그리고 그중 75%는 사소한 갈등에서 시작됐다는 공통점을 가집니다. 죽음을 정리하지 않으면 관계까지 무너집니다. 기술은 발전했지만 죽음은 점점 말 없는 죽음이 되고 있습니다. 의식불명으로 가족과 작별 인사를 못하고 요양병원에서 외롭게 눈을 감고 연락도 없는 상태에서 뒤늦게 발견되거나 간병인조차 지켜보지 않는 상태에서 생을 마감합니다. 이건 우리가 상상한 마지막이 아닙니다. 그리고 이건 지금 준비하지 않으면
대부분이 맞이할 수밖에 없는 현실입니다. 죽음을 준비한다는 건 삶의 마지막을 스스로 선택할 수 있도록 미리 정리해 두는 것입니다. 지금 당장 준비해야 할 5가지. 사전 연명 의료 의향서 작성. 동네 보건소, 병원, 국가기관에서 가능. 삶의 끝에서 어떤 처치를 받을 것인지 결정하는 문서. 유언장 정리. 공증 혹은 자필 유언 가능. 가족 간 분쟁을 예방하고 뜻을 명확히 남길 수 있음. 장례 방식 정해두기. 화장, 자연장, 납골당 등. 비용과 절차를 미리 공유하면 자녀에게 부담 줄어들. 돌봄 및 요양 계획 수립. 언제, 어느 수준에서 간병인을 둘 것인지. 치매 와상 시기 대비책 마련. 마지막 인사를 위한 편지 또는 영상 남기기. 단 5분만 투자해도 가장 따뜻한 기억을 남길 수 있음. 죽음은 피할 수 없지만 준비 여부는 내가 선택할 수 있는 마지막 권리입니다. 죽는 것도 계획이 필요하다고요? 그렇습니다. 지금처럼 100세까지 살아가는 시대엔 죽음도 관리해야 할 인생의 한 부분이 됐습니다. 계획 없는 죽음은 상처를 남기고 준비된 죽음은 존엄을 남깁니다. 당신이 마지막 순간까지 당신의 방식대로 당신의 삶을 마무리할 수 있도록 지금부터 한 가지씩 준비해 보세요. 셋째, 보험은 끝까지 못 지켜줍니다. 많은 사람이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도 보험은 들어놨어. 혹시 모르니까 병원비는 걱정 안 해도 돼. 그런데 정말 그럴까요? 노후를 준비하면서 가장 흔히 하는 착각이 바로 보험은 평생 나를 지켜줄 것이다라는 믿음입니다. 하지만 보험은 수명만큼 길지 않습니다. 어떤 보험도 당신이 90세, 100세까지 사는 걸 전제로 설계되어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보험 상품을 다시 살펴보면 놀라운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대부분의 종신보험은 80세 또는 85세 만기입니다. 실손보험은 고령으로 접어들면 보장 축소 갱신 거절 가능성이 생깁니다. 치매보험, 간병보험은 경증 치매는 제외하거나 진단 기준이 까다롭습니다. 다시 말해 보험은 병에 걸리기 쉬운 시기에 보장이 끝나는 구조입니다. 90세까지 산다고 가정했을 때 85세 이후부터가 가장 병원비가 많이 들어가는 시기입니다. 하지만 정작 그때는 보험이 없거나 보험료 부담이 커서 스스로 해지하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60대 중반 이후 정기적으로 나가는 고정비 중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것이 바로 보험료입니다. 2024년 기준 65세 이상 고령자의 평균 보험료는 월 27만 원 수준입니다. 하지만 실질적으로 노후 고정비의 약 30%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소득이 줄어든 상태에서 보험료는 계속해서 갱신될 때마다 올라갑니다. 그러다 보면 어느 순간 이런 생각이 들게 됩니다. 이걸 계속 유지해야 하나? 지금 아픈 것도 아닌데 너무 비싸네? 그리고 결국 보험을 해지하게 됩니다. 문제는 그 시점이 바로 가장 아프기 직전일 수 있다는 점입니다. 보장은 줄고 혜택은 깐깐해집니다. 보험 약관을 꼼꼼히 보셨나요? 노년기에 들어서면 보험은 점점 보장 범위가 줄어들고 면책 조건은 늘어납니다. 예를 들어 치매 보험은 중등도 이상 치매가 되어야만 지급합니다. 경도인지 장애나 단기 증상은 대부분 보장 외입니다. 또한 실손보험도 치료 목적이 아닌 반복적 통원 치료, 회복 중의 재활 치료는 점점 제외되고 있습니다. 즉, 보험료는 올라가는데 보장되는 항목은 줄어드는 구조입니다. 결국은 가장 필요할 때 이건 해당 안 됩니다라는 답을 듣게 될 수 있습니다. 보험은 준비의 한 축일 뿐 전부가 되어선 안 됩니다. 다음과 같은 말 한 번쯤 들어보셨을 겁니다. 큰 병 걸리면 보험으로 커버되겠지. 요양원비도 어느 정도 보험이 되지 않을까? 돌봄 비용이 많이 나와도 치매 보험 있으니까 괜찮을 거야. 이건 절반은 맞고 절반은 틀린 말입니다. 왜냐하면 대부분의 보험은 치료에 초점이 맞춰져 있고 돌봄이나 삶의 지속 비용까지는 보장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요양원비, 간병인 인건비, 통원 교통비,
보조기구, 낙상 후 회복치료 등은 실손보험이나 간병보험에서 제외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보험은 수단이지 방패가 아닙니다. 오래 사는 시대엔 보험만으로는 부족합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보완해야 할까? 보장 만기 연령을 반드시 확인하세요. 80세 만기, 85세 만기, 실제 평균 수명과 얼마나 차이 나는지 보세요. 보험료가 감당 가능한 선인지 시뮬레이션 해보세요. 75세 이후에도 이 보험료를 계속 낼 수 있는지 점검하세요. 보험 외의 지출을 따로 준비하세요. 간병비, 재활치료비, 통원교통비 등은 별도 준비가 필요합니다. 해지 후 재가입이 어려운 점을 기억하세요. 노년기에 보험 해지는 돌이킬 수 없는 결정이 될 수 있습니다. 보험을 수입의 일정 비율로 관리하세요. 보험료가 전체 수입의 10% 이상이면 재조정이 필요합니다. 보험이 해답이 되지 않는 시대, 우리는 보험 바깥의 전략도 함께 세워야 합니다. 보험이 있으니 괜찮다는 말은 더 이상 안심의 말이 될 수 없습니다. 우리는 평균 85세를 넘기고 90세까지 살아가는 시대에 살고 있기 때문입니다. 보험은 80세까지 설계된 도구입니다. 그 이유를 책임지는 건 결국 당신의 계획입니다. 보험을 믿을 것이 아니라 관리할 것으로 바꿔야 할 때입니다. 넷째, 돈만으론 돌봄을 살 수 없습니다. 많은 사람이 이렇게 믿습니다. 돈만 있으면 누군가는 나를 돌봐주겠지. 간병인 쓰면 되고 요양원 가면 되고 걱정할 거 없어. 하지만 현실은 정반대입니다. 돈은 돌봄을 살 수 있는 수단이기는 하지만 그 돌봄의 질을 보장하지는 못합니다. 그리고 돌봄이란 건 단순히 밥을 먹이고 약을 챙겨주는 행위가 아니라 내가 사람답게 존재할 수 있도록 해주는 것입니다. 노년의 삶에서 돌봄은 가장 비싸면서도 가장 불안정한 서비스입니다. 그리고 그 돌봄이 돈만으로는 얻어지지 않는다는 사실을 우리는 너무 늦게 깨닫곤 합니다. 당신이 병원에 누워 있다고 가정해 보세요. 매일 간호사가 정해진 시간에 와서 약을 주고 보조 간병인이 밥을 떠먹여주고 요양보호사가 하루 2번 기저귀를 갈아줍니다. 이렇게 매뉴얼대로 움직이는 사람들이 있어도 내가 돌봄 받고 있다고 느껴질까요? 많은 고령자들은 이야기합니다. 몸은 도와주는데 마음은 전혀 안 보여요. 기계처럼 움직이더라고요. 그냥 의무처럼. 내가 사람인지 물건인지 모르겠더라고. 돌봄은 관계입니다. 어떻게 해주는가 보다 어떤 마음으로 해주는가가 훨씬 중요합니다. 그 마음은 돈으로 살 수 없습니다. 돌봄은 몸보다 마음을 먼저 만집니다. 하지만 신뢰가 없는 돌봄 환경에서는 피돌보미는 점점 무기력해지고 돌보는 사람은 단순한 노동자가 됩니다. 그리고 그 결과는 다음과 같습니다. 피해망상 나를 해치려는 게 아닐까? 돈을 노리는 게 아닐까? 우울증 내가 누군지 왜 살아야 하는지 모르게 되는 감정. 의존 거부 일부러 식사를 거부하거나 약을 안 먹음. 소통 단절말이 줄고 감정이 말라가는 상태. 이러한 변화는 돌봄 자체를 실패하게 만들고 결국 돌봄 받는 사람이 돌봄을 거부하는 역설적 상황을 만듭니다. 낯선 사람에게 인생을 맡길 수 있을까요? 노년기의 돌봄은 단순히 누가 옆에 있느냐의 문제가 아닙니다. 누가 나를 알아주느냐, 기억하느냐, 존중해 주느냐의 문제입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요양 현장은 돌봄 인력이 너무 바쁘고 너무 낯설고 너무 자주 바뀝니다. 교대근무 간병인, 대체근무 요양보호사, 하루에 10명 이상 돌보는 의료 인력. 이들에게 당신은 그저 한 명의 환자일 뿐입니다. 당신의 취향, 성격, 습관, 감정 상태를 이해하지 못합니다. 그런 상황에서 정서적 연결은 거의 불가능합니다. 이건 돈을 더 준다고 해결되지 않습니다. 돈은 사람을 고용할 수 있지만 정성을 살 수는 없습니다. 한 통계에 따르면 실제 장기요양 돌봄에서 가족이 참여하는 경우 삶의 만족도가 40% 이상 높아집니다. 왜일까요? 익숙한 사람이 옆에 있다는 안도감, 눈빛 하나만으로도 통하는 신뢰,
돌봄을 받는다는 죄책감이 줄어들, 버려지지 않았다는 감정적 안정. 돈보다 중요한 건 사람입니다. 특히 평생을 함께한 관계는 노년에 들어서야 진짜 가치를 드러냅니다. 돌봄은 서비스가 아닙니다. 돌봄은 신뢰와 감정, 즉 관계로 완성됩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준비해야 할까요? 돌봄을 사람 중심으로 설계하세요. 누가 내 곁에 있어줄 수 있을지부터 정리하세요. 요양기관보다 관계의 지속을 우선하세요. 신뢰 가능한 1인을 정해두세요. 반드시 가족이 아니어도 좋습니다. 가장 중요한 시기에 내 상태를 이해해 줄 수 있는 사람. 돌봄 계획에 감정적 비용을 포함하세요. 관계를 유지하는 시간, 정서 교류를 위한 지출도 예산에 넣어야 합니다. 요양비만이 아니라 정서비를 확보하세요. 문화활동, 외부 대화, 소모임 참여 등도 돌봄의 연장입니다. 정서적 유산을 남기세요. 돈보다 관계, 기록, 편지, 메시지 등 나를 기억하게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돌봄은 사는 게 아니라 얻는 것입니다. 돈은 돌봄을 시작하게 해줄 뿐, 그 돌봄이 지속되게 만드는 건 사람입니다. 당신이 오래 살게 되었을 때 당신 곁에 있어줄 정서적 파트너는 누구인가요? 그 질문에 답할 수 없다면 지금부터 하나씩 만들어 가야 합니다. 다섯째, 장수는 축복이자 형벌입니다. 오래 산다는 건 축복일까요? 아니면 고통의 연장일까요? 우리는 흔히 100세 시대라는 말을 듣습니다. 장수를 당연한 흐름처럼 받아들입니다. 하지만 정작 중요한 질문은 따로 있습니다. 그 100세까지 어떻게 살 것인가? 그 안에 의미와 존엄이 없다면 그 시간은 살아있는 시간이 아니라 버티는 시간일 수도 있습니다. 많은 이들이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도 오래 살면 좋은 거지. 시간이 많으면 뭐라도 할 수 있겠지. 하지만 여기엔 큰 오해가 있습니다. 시간이 늘어난다고 해서 기회도 늘어나는 것은 아니라는 사실. 돈이 없으면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건강이 없으면 움직일 수도 없습니다. 관계가 없으면 소통할 수 없습니다. 의미가 없으면 살 이유가 사라집니다. 장수가 기회가 되기 위해선 삶의 조건이 유지되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시간은 고통의 연속이 됩니다. 85세에 도달한 사람은 평균적으로 앞으로 6에서 8년을 더 살게 됩니다. 하지만 그 기간의 대부분은 고립, 의존, 무의미한 반복, 의사결정 불가 상태에서 보내게 됩니다. 정신은 흐릿하고 몸은 불편하며 외부 활동은 불가능하고 대화 상대는 줄어듭니다. 이런 하루가 2000일 넘게 계속된다면 그건 축복일까요? 우리가 막연히 생각하는 100세 인생에는 이러한 현실적 고통이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노년기의 가장 큰 적은 무의미함입니다. 어제와 같은 오늘, 오늘과 같은 내일, 반복되는 병원, 약, 침상, 간병인. 이런 삶을 5년, 10년 계속해야 한다면 그 시간은 삶이 아니라 감금에 가깝습니다. 실제로 85세 이상 고령자 중 삶에 대한 의미를 느끼지 못한다는 비율이 63%에 달합니다. 그리고 그중 절반 이상이 죽고 싶다는 생각을 하루에 한 번 이상 한다고 답했습니다. 장수는 기계처럼 숨을 쉬는 시간이 아니라 나라는 존재가 살아있다는 감각이 유지되는 시간이어야 합니다. 그렇지 않다면 그 시간은 형벌과도 같은 생존이 됩니다. 돌봄을 받는 노인들 중 간병인에게 이런 말을 자주 합니다. 미안해요. 나 때문에 고생이 많죠. 내가 빨리 죽어야 하는데 이게 무슨 인생인가 싶어요. 이 말들은 단순한 감정이 아니라 삶의 의미가 사라졌다는 절망의 표현입니다. 그리고 그 절망은 계획되지 않은 장수에서 옵니다. 누구도 내가 90세까지 살 거라고 생각하지 않았고, 누구도 그때쯤 어떻게 살아야 할지 준비하지 않았고, 그 결과 하루하루가 죽음은 안 오고 삶은 사라진 상태가 됩니다. 장수는 기회가 될 수도 형벌이 될 수도 있습니다. 차이는 그 시간을 어떻게 채우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장수를 전제로 인생 후반을 설계하세요. 80세 이후에도 의미 있는 삶을 중심에 둔 계획이 필요합니다. 돈보다 중요한 의미를 준비하세요.
취미, 봉사, 공동체 활동, 교육, 기록 등 나만의 사명을 미리 만들어 두세요. 죽음을 늦추는 것이 아니라 삶을 채우는 준비를 하세요. 건강 연장만이 목적이 되면 시간은 비어버립니다. 의미 있는 관계를 유지하세요. 자녀가 아니어도 마음을 나눌 수 있는 사람과의 연결이 중요합니다. 스스로의 존재를 기억하게 할 유산을 남기세요. 물질보다 정신, 메시지, 영향력. 이 사람이 남긴 시간은 의미 있었다는 흔적이 중요합니다. 장수가 축복이 되기 위해선 그 안에 의미, 존엄, 관계, 선택권, 기억이 담겨야 합니다. 시간만 늘어난 인생은 비어있는 생존일 뿐입니다. 하지만 미리 준비된 장수는 가장 깊고 아름다운 시간이 될 수 있습니다. 당신은 어떤 장수를 준비하고 계신가요? 오래 사는 벌을 막기 위해 지금 삶의 내용부터 채워보세요. 장수는 준비된 사람에게만 축복입니다. 아무런 계획 없이 맞이한 긴 노년은 그저 버티는 시간일 뿐입니다. 돈, 관계, 판단력, 의미. 이 5가지가 무너지는 순간 오래 사는 벌이 시작됩니다. 노후의 길은 지금부터 시작됩니다. 구독으로 내일을 준비하세요. 좋아요는 당신의 장수 설계에 응원이 됩니다.